2, 3, 4. 자, 조기숙 교수님의 신간 명저 왕따의 정치학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직 아니에요. 또 나오지 마세요. 막 아무 때나 나와 교수님은. 자, 북콘서트 저자 조기숙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 하시기 전에 남편분이세요? 예, 근데 남편처럼 막 꽃을 두고 뛰어나오세요. 애정 공세 하시는 건 아니죠, 오늘? 예, 교수님 꽃 가져왔습니다. 예. 예. 자, 일단 먼저 인사 말씀 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다르죠, 필이. 예. 결이 달라. 그래요? 어허. 연예인 결이고. 교수님 결이고. 그래도 저하고 방송할 때 보면요, 교수님하고 이 합이 잘 맞아요. 케미가 좋아요. 제가 교수님 정도의 지식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방송하고 또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하시면서 미리 처음에 기획을 먼저 주셨잖아요. 왜 그 왕따의 정치학 왜 책으로 만들어 써야겠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 진보 언론의 문제는 제가 참여정부 내내 느꼈던 건데 차마 말을 못했던 거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처럼 비칠까봐. 그랬는데 지난 대선을 제가 이제 그 조교들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편파적이었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낯간지러운 기사도 나오고,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친노 반노 이 분열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기사 수도 굉장히 저쪽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고, 그래서 이번 대선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예 이거를 터놓고 얘기하면, 사실 언론을 우리가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왜 그 카타리나 그 블룸의 그 잃어버린 뭐였죠? 그 책. 그 독일에서도 언론사를 교수님 이거 좀 더 붙여주세요. 언론사에 달려가서 예. 그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권총 살해 사건이. 그러니까 왜곡 보도를 당했던 여자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래서 독일도 그 이후에 굉장히 언론 활동이 활발했는데, 제가 독일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언론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냐.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독일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 말을 그대로 실어주는 언론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야, 독일 언론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사를 쓰나? 그래서 우리 둘 다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독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네는 기사를 정확히 쓰니? 그랬더니 자기네도 굉장히 왜곡 보도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총 살인 사건도 있었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시위도 겪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68혁명 때 뭐 방송국 불태우고 뭐 이랬잖아요. 언론사 불태우고. 그래서 너네들은 성공한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어차피 너네가 아무리 안티조선 운동을 해도 조선일보는 영원할 것이고, 너희들의 그 언론 운동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 언론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데에 맞춰줘야 된다. 선진국은 어려서부터 언론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언론을 믿지 않고 언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TV나 그냥 신문에 한번 나오면은 다 사실로 믿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증권 와우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돈 모아가지고 펀드 한다고 돈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홍보 광고
그 기사 이런 걸 구분을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은 이제 언론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중동은 어차피 진보적 유권자들이 안 믿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데, 이제 진보 언론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믿기 때문에 이제 상처도 받고 또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이다. 예. 그래서 대선 전에 이걸 우리끼리 공유를 해야만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에는 그냥 내놓고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언론시민연대 민언연, 네. 민언연에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를 만들었어요. 100개 시민운동단체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량평가를 한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걸 봤더니, 긍정평가를 할 때 플러스 1점. 네. 그 다음에 부정평가를 할 때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심지어는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교했거든요. 200점 정도 차이 나는 기사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요. 가장 거기서 심하게 차이 나는 데를 봤더니 TV에서 자막 있지 않습니까? 자막. 자막을 다 본다는 겁니다. 음식점 같은 데서도 종편을 틀어놓고 자막으로 모든 걸 보는데 자막에는 400점 가까이 차이가 나요. 긍정을 예를 들었고, 노무현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할 때마다 마이너스 1점이니까 마이너스 300이 있으면, 마이너스 300이면 안철수 후보 예를 든 겁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플러스 100점, 그럼 40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막을 어떻게 뽑았냐면 아들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아들 논란 심각해. 문제 이렇게 있으면 그럼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럼 계속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바꿔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논란에 해명 없어. 그렇게 갖고 이게 하는 걸 정량평가를 했더니 심지어는 400점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욕 있네요. 이게 기다렸어요, 언론들이. 예. 각 당의 경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각 경선을 참여 인원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제 마치 비슷하게 나는 것처럼 해서 이쪽은 압도적 승리, 이쪽은 간신히 승리, 이런 식으로 계속 한쪽을 띄우다가 이제 양쪽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거의 대선에서 당선된 것처럼 안철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다큐를 막 방송에서 틀어대요. 그래서 거의 대통령 당선 다 되듯이. 그래가지고 올라간 게 저게 플러스 400이 넘게 480까지 450까지 올라가고, 문재인은 당선되자마자 이제 막 때려가지고 저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심지어는 마이너스 200까지. 예, 이때 둘이서 지지도가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패닉이었죠. 저도 좀 패닉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적극적 지지층을 보니까 여전히 한 5% 이상 이기더라고요. 예. 근데 절대로 보도를 안 해주죠, 언론은.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윗에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또 한 번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또 한 번 조정이 될 것이다. 그때 이제 본격 선거운동이라 하면 토론, 광고, 홍보, 연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되고 나서부터 안철수 후보가 쫙 토론 한번 할 때마다 쫙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언론보다는 직접 보는 걸 더 믿거든요. 예. 언론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때 4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4월 4일이 무슨 보도가 있었냐 하면 그때 내일신문에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이겼다. 내일신문에서 그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한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보도를 해요. 그 설명 없이 그렇게 하면 이기는데, 설명을 해봤다. 문재인과 심상정이 단일화했고, 나머지 3명이 단일화했을 때 하게 되니까 또 한 5% 정도 이겨요. 설명 없이 그렇게 하면 이건 없는 상황을 설정하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 고발까지 당하잖아요.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데 문제는 요 4월 4일에서 4월 8일 넘어가는 시점에 양자 대결뿐만 아니라 다자 대결에서도 이긴다라고 하는 보도가 요때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몇몇 언론사가 나오는데 요때 우리 한경호 중에 한 언론사가 보도한 거에서도 이기는데 문제는 그때 유선 전화를 50% 이상 잡아요. 보통 한 유선 전화를 20%만 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그 보도를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조선일보에서 인용을 해요. 제가 언론의 그 편파 보도 정리한 건데요. 예. 우선 성간이에서 그렇죠. KBS 연합 예. 여론조사 문제 있다 해가지고 가태료를 부과하는데 요게 보도가요. 오케이 뉴스 토마토 하나 보도되고요. 다른 언론이 전혀 안 받아줍니다. 트윗이나 페북을 하는 분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여론 조작을 한 다음에 벌금을 맞은 사실까지. 그 다음에 이 8452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문재인 44.8인데 이거를 4452하면 50이 되니까 해주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44대 안철수는 36.5니까 37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다시 어떻게 그 정정 보도를 하냐면은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 44.8대 36.5.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이 45 가는 꼴은 못 보겠다. 이거죠. 아하. 야. 그다음에 반올림은 저렇게 하면은 그 학교 다닐 때는 퇴학당하는데. 우리가 4452 개헌은 들어봤지만 예. 8452 여론 조작은 또 아니 우리 이게 처음이죠. 방송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그 교수님 여기 예. 오시는 분들은 다 보지만 예. 한번 백도 해보세요. 예. 44.8대 36.5로 나왔어요.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 보도하는 게 정확하게 44.8대 36.5. 그럼 이걸 반올림을 하게 되면 45대 37이 되어야 하는데 되는데. 여기 지금 보도는 44. 그러니까 문재인은 8을 깎아서 예, 84. 문재인은 0.8을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는 0.5를 더 붙여줬어요. 왜 이랬을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한겨레 신문이 무선과 유선 전화의 비율을 바꾼 다음에 예. 그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랑 비교하면서 안철수는 이렇게 늘었고 이겼고 문재인은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 무선과 유선 전화 비율을 뭐 55대 45 했던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무선이 45, 유선이 55쯤 됐었죠. 네. 러프하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겨레 기자, 이거 담당한 한 기자한테 물었어요. 야, 어떻게 유선을, 여러분 유선을 왜 15%, 20% 잡는지 잘 모르시죠? 교수님도 모르시죠, 그거는? 어르신들, 아세요? 시골의 어르신들. 아. 모바일 없는. 그 정도면은 장학금 못 받습니다. 60대 이상이요. 24%입니다. 인구 비율이. 60대 이상이. 근데 60대는 어떻습니까?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60대 이상은 집 전화를 받는다고 계산해서 25% 넣어주면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그쯤까지는 봐줘요. 그래서 유선 전화는 25%, 무선은 75%. 그런데 실질적으로 60대도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경험칙상으로 하게 되면 15%쯤 잡아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13 총선 때 교수님 마치셨잖아요. 저희가 윈지코리아하고 조사해본 거는 안심번호, 무선번호를 100% 놓고 조사를 하니까 근사치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교수님하고 저만 과반 무너진다. 심지어는 민주당이 일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준 게 무선 100% 조사했을 때. 근데 여기는 50% 조사예요? 유선을 50% 넣어서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흐름을 보려고 그러니까 결과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결과를 왜 보도했냐? 그랬더니 나 지금 바빠갖고 가야 된대. 그러니까 흐름을 볼 거면 이 비율을 바꾸면 안 되죠. 그 이전 거랑 그렇죠. 똑같이 해서 봐야 되는데 유선 비율을 올려놓고는 안철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여론 조작을 하고 싶은 게 이제 편파 보도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향신문 사설에서요. 근데 이제 안철수가 막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보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민주당에서 검증이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언론들이 그 네거티브를 멈추고
미래의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증은 그만두고 미래의 비전과 리더십을 밝혀라 하면서 그 사설에 문재인 아들은 취업에 대해서 밝히래요. 그 말을 한 그 같은 사설에. 그리고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설도 편파적이고. 요걸 한번 그대로 읽어주시죠, 교수님. 그러니까 안철수 측에 문재인 아들 취업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사설이 답하라. 문재인 측은 답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네거티브 그만하고 이제 미래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선거해라. 미래를 보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재인 측이 안철수 부인 갑질과 1+1 채용 공격 등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사설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 검증보다 미래의 비전과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이 다 압니다. 이게 안철수 씨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가 나는 국민 아닌가? 나 모르거든요. 그럴 만큼 이제 언론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이 사실은 중산층이나 약간 보수적인 유권자한테도 굉장히 어필하는 정책이에요. 예. 그런데 특히 국민일보 같은 데는 이제 안철수 문재인 공약을 완전히 대비해서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 해서 아하. 딱 표를 그려놨는데 보니까 정말 다른 게 문재인 후보가 먼저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한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 폐쇄 이렇게 정확히 나와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계속 검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한쪽은 이미 정책이 있는 거고 한쪽은 그냥 남의 정책 갖다 발만 들이민 거잖아요. 그런데 경향신문은 둘 다 정책이 같대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은 다 그래도 오마이뉴스도 같은 듯 다른 미세먼지 정책 이렇게 다 보도를 뽑았는데 경향신문만 둘이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 윤모 교수가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했던 말 이번 대선은 공약보다는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이 나빴나요? 아하. 경제민주화 무슨 반값 등록금 좋은 공약 많았죠. 근데 문제는 자질이 안 돼서 탄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정치권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의원 한 번만 하면 검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후보가 유력 후보로 나오는데 언론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더 중요하다 했더니 연대 윤모 교수가 뭐라고 칼럼을 썼냐면 경향신문의 정동 칼럼에다가 공약보다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정치학자도 있는 판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아사리판이라는 거예요. 저의 이 주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반론을 했는데 그분 칼럼의 제목이 무려 종교가 된 한국 정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국교 박사모 지지자들이나 안철수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지지자들이 다 광신도 맹신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싸잡아서 이제 하는 게 가장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럼 한국에서 정상적인 인간은 저밖에 없네요. 저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투표권도 없어요? 그럼요. 교수님 뭘 알고 계세요? 저는 피선거권만 없는 게 아니에요. 투표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선거운동을 한다고 누구 지지합니다 하는 순간 바로 현장에서 체포돼서 감옥 갑니다.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와. 제가 이걸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8월 15일 날 복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새 안철수 후보를 검증하는 언론은 노컷뉴스예요. 근데 최근에 또 한겨레가 이런 검증 짤방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잘할 때는 마음껏 칭찬해 줍시다. 그래서 한겨레 짤방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검증을 하기 시작한 게 노컷뉴스인데 보면은 박사모 할머니랑 똑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곳에 나타나. 근데 이 안철수 후보가 가는 곳에 나타나는 이 묘령의 여인들. 아, A, B, C. 아니, C는 어디 있어? 여긴 없잖아요. A, B가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철에서 만났던 대학생도 전날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연출이 문제가 되냐면은 그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은 쇼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님 이건 거짓이죠. 예를 들었고 이렇게 가서 옛날에 우리가 그 박근혜 후보 시절에 어디 갈 때마다 이상한 아줌마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러는데 그 시장에 남대문 시장 그래서 저희가 그 취재를 갔잖아요. 갔더니 생전 처음 보던 분들이 나타나기 전서부터 30분 전서부터 몰려왔다. 그 버스로 실어 날린 거거든요. 한 그 200명, 300명을. 그건 거짓이죠. 그 거짓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잖아요. 그 똑같은 거짓이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심히 종편이나 이 방송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선거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40% 이상이 방송이에요. 그 종편과 방송이기 때문에 보면 카메라 샷을 보면요. 이렇게 그 후보 무대만 보여줘요. 예. 굉장히 후보의 인물을 많이 클로즈업 해주죠. 예. 잘생겨서 강조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고마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아하. 이런 거는 인터넷에나 들어와야 아는 거지 방송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네. 우리가 유튜브에서만 봤네요. 그 현장에 막 와글와글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렇네요. 늘 문재인 후보는 무대를 보여줘요. 부산 서면에서 3만 명 모였을 때 유세 현장이죠. 3만 명 더 되는 것 같아요. 3만 20명쯤 됐나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늘 이렇게 아하. 무대 주위에 사람이 꽤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저기도 꽤 사람이 모였네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풀샷을 똑같은 장면이에요. 풀샷을 잡으면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몇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심은 것처럼. 이것도 오마이뉴스가 잘했으니까 칭찬 한번 해줘야죠. 대선 네. 오장박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사장과 장윤성과 박정호. 그 오장박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꼭 저렇게 잘 졌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언론이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이제 뭐 문재인 후보에게 좀 불리하고 나쁜 기사도 쓰지만 그거는 이제 시민 기자들이 또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쓰지만 그래도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풀샷을 보여줌으로써 진실을 전한다라는 점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제가 하나만 했지만 민원연하고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언론들도 눈치를 챘어요. 이거 대세가 굳어졌다는 걸. 그래서 방송도 이런 풀샷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언론이 공정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 그 첫 번째 뉴스박스 노출 시간을 비교한 겁니다. 이게 민원연에서 나온 건데요. 예. 해도 너무하죠. 예. 정당별 네이버 메인 페이지 첫 번째 뉴스박스 노출 시간 비교. 홍준표 홍반장 아저씨 15시간, 안철수 10시간, 그리고 유승민 13시간. 문재인 후보는 왜 이걸 써놨을까요? 2시간. 예. 근데요. 교수님 이런 거는 또 저처럼 예리한 사람이 분석을 해야죠. 네. 이게 총 40시간이거든요. 이게 다 합하면 42니까요. 5%예요. 40시간이면. 그렇죠? 문재인 후보 2시간이니까 5% 아니에요. 5% 노출된 거 40시간 중에 맞죠? 자, 안철수는 얼마입니까? 25%예요. 이렇게 봐야지 더 극명하죠. 시간을 보면 그래서 전체 후보들 노출되는 시간 대비 자 1위 후보니까요 40%쯤 안 되더라도 정당하게 25% 즉 10시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교수님 예리하죠. 예. 천재라니까요. 같이 해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투표권이 없습니다. 아, 참.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를 쓰기 위해서 파케도 했고 이제 예. 이 책도 내게 됐는데 그렇죠. 이제 본론으로 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이게 구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좌파들이 우리 언론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서도 이제 이 구좌파들이 글을 쓸 때 이제 참여정부나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비판적으로 쓰죠. 근데 사실은 동성애자 이런 분들은 사실 신자파여야 맞는 것 같은데 보면은 하는 행동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죠. 보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면서 절대로 동성애 차별 금지도 안 할 사람, 차별을 그냥 내둘 사람이 사실 홍준표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에게는 항의도 안 해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자기 신념은 다르죠. 이분이 데스 페널티가 뭐죠? 제가요 잠을 잘 못 자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제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더라고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찬성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동성혼 합법화는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수십 년 걸린 그렇죠.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분은 양심적으로는 딴 생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은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척 민감한 사안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분들이 행사하는데 난입을 해가지고 멱살을 잡았다 그래요. 저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누구의 멱살을요? 문재인 후보의.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들에게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가장 빨리 오게 할 사람이 누굴까요? 문재인. 근데 왜 이분들이 문재인한테만 와서 항의를 하느냐. 문화 자체가 저는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약자한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굴고 강자한테는 시위도 안 해. 그게 이제 네. 그래서 구좌파와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자파들의 문화적 갈등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제3세대예요. 그러니까 2세대 20세기가 아니라 제3세대는 이미 21세기를 연 그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개인주의, 예. 탈물질주의. 예, 신자파가 주로 이제 문재인 지지자이니까. 예, 유럽의 시대를 보면 68년서부터 현재까지. 예, 그러니까 68혁명이 이제 68년에 일어났는데 결국 68혁명의 결과 프랑스에서도 이 대학 입시제도 이런 거 다 없어지면서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나가게 된 게 바로 68혁명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화 자체는 이제 신자파다 했더니 항의가 좀 있었어요. 예. 뭐냐면 좌파랑 신자파가 공통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수는 물질주의적인 20세기 보수고 평등보다는 이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이 보수라면은 20세기 진보는 이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평등을 중시하는 게 지금 이제 구좌파가 된 거거든요. 21세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요들은 물질주의란 면에서 집단주의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신자파는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둘 다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제가 요 부분은 팟캐스트에서 안 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서 제가 68혁명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소비 만능의 자본주의는 싫다. 그리고 국가가 일일이 억압하고 개입하는 사회주의도 싫다. 공산주의, 그땐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도 싫다. 그래서 둘 다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연대하는 공동체주의를 꿈꾼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발하는 신자파가 구자파랑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둘 다 진보니까 하나는 올드 레프트, 하나는 뉴 레프트 이렇게 불렀지만 사실은 뉴 레프트는 올드 라이트, 올드 레프트가 다 싫다 그래서 제3의 방법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자파, 신자파라는 것은 뭔가 좌파랑 연결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참여민주파라고 했어요. 참여민주파, 예, 신자파를. 왜냐면은 예. 6.8혁명의 정신이 참여민주주의고 일상 속에서의 민주주의거든요. 일상 속에서의 평등,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이 갑질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핵심이지만 이때 민주주의는 독재냐 반독재냐 할 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21세기 민주주의는 일상 속에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격의가 없잖아요. 무게도 없고.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아이언도 부족하시고. 저도 이제 이렇게 교수지만 이렇게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온갖 욕을 또 트윗에서 먹어가면서 예. 같이 어떤 때는 욕도 하면서 그러고 하는 게 교수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예, 그 교수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서양에 가면 그 교수나 학생이나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하이 그냥 퍼스트 네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런 6.8혁명을 거치고 일어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닌데 우리는 혁명적으로 안 하고 평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려. 아하. 그래서 오로지 인구가 이제 나이 드신 인구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젊은 세대가 오면서 이 탈물질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고 많은 이유는 탈물질주의자가 신자파가 많아진 이유는 그러니까 탈물질주의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OECD 중에 꼴찌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탈물질주의자가 많아야 이제 이 참여민주파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탈물질주의자도 아닌데 참여민주파가 많아. 왜 그러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5년간 엄청나게 문화혁명을 했고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낙곰수가 떴고 그 낙곰수로 인해서 또 젊은 층이 참여민주파가 되었고 예. 또 대통령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지금 문재인 지지자가 과거 노사모가 한 뭐 10만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지금 저는 최소한 300만 이상 된다. 그렇게 이제 참여민주파가 점점 성장하고 있을 때 여기에 또 크게 도움을 주신 그 순실이 누님이 그렇죠. 예. 촛불을 들어라. 예.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뻥 뚫린 거죠. 이 보수층이.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나마 좀 쉬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이 구도가 보수 우위 구도지 이렇게 진보가 널널하게 이렇게 선거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월 26일인가 29일서부터 우리가 촛불을 들었죠. 그때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이 왔을 때 그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게 400년 역사 동안 발전한 것과 맞먹는다. 그때 이제 신자파라고 하는 분들이 주류로 그 참여민주파가 주류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는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그래서 문재인 캠프를 보면 이 참여민주파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참여민주파의 특징인데 창의성, 그렇죠. 자발성, 그 다음에 펀, 즐거움을 추구해. 예. 문화적. 예, 이런 것들이 그 참여민주파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아주 히트를 친 대히트 상품 문재인 1스트. 3D 하면 안 돼요? 문재인 1스트. 네. 그러니까 이 그 포레스트라고 못하는 예. 우리의 표현은 구자파처럼 문재인 1스트. 이게 20대 그 지지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그 캠퍼스 채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가 막히죠. 참여민주파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것도 대단하죠. 예. 그 젊은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냐? 얘네들은 즐거워야 해요. 아하. 그러니까 왜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인기 짱이냐?
재밌잖아요. 펀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해도 펀해야지 움직이지. 이렇게 의무로 뭐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움직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여민주파들은 자기가 이렇게 흥이 나. 흥이 나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요새 캠프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야, 파란을 일으키자. 저는 대박 중에 하나가 또 이 우리 태극기를 일장기에다가 파란으로 7.18을 청산하자. 예,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하는 건데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 이 참여민주파를 당할 길이 없어요. 예. 아, 요게 이제 요런 거, 이런 바로 직전에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그 권위주의적 지성, 그러니까 그 위키피디아하고 그 브리테니카를 비교하면서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부터 만들어진 백과사전이고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집단지성. 그러면서 요 전에 참여민주파를 표현할 때 집단지성의 힘이 강하다. 맞아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네. 지금 이제 신자파의 참여민주파. 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뭐 여러 가지로 앞서고 있고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역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저는 이제 역전 가능성이 있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호감도 비호감도로 봤는데 호감도가 안철수 후보가 1위였고 비호감도가 공동 4위였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강의를 제가 딴 데 가서 한 며칠 만에 검증이 시작되면서 또 TV 토론, 특히 TV 토론을 보면서 사람들이 문재인을 굉장히 나쁘게만 알았는데 보니까 생기기도 잘생기고 굉장히 점잖고 태도도 예. 아주 공손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감도 비호감도 순위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안철수랑 완전히 뒤바뀌어서 문재인 호감도 1위 비호감도 꼴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오히려 확장 가능성이 더 넓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의 장점은 이건데 미래 4차 산업 IT 활용 이건데 이제 스스로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은 없고 그 로봇만 있는 그런 후보로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버려서 그것도 별로 기댈 게 없고.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자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묻냐면요. 그럼 지지율이 예를 들었고 문재인 40, 안철수 30으로 나오면 그분들에게 다시 호감도를 묻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초기에 호감도가 높지 않았었거든요. 호감도를 왜 묻냐면 그 호감도는 잠재적으로 지지율로 이전됩니다. 며칠 지나면. 그래서 호감도 꼭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주 말 되면은 여론조사가 이렇게 와요. 누구를 찍을 겁니까? 공격적 여론조사죠. 그래서 이번 주 말로 모든 선거운동 사실 어찌 보면 끝난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의 강직도, 지지 강성, 막 뭐 네거티브가 나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강직도가 9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뭐가 와도 안 바뀝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60% 있다가 지금 올라온 게 한 75쯤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는 뭐냐면 그 75라고 한다면 나머지 25% 안철수를 지지하는 25%는 이민 갈 가능성이 있다. 어디로? 다른 후보한테로. 일스트. 그래서 이번 대선은 뭐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 움직일 변수가 별로 없다. 저는 북풍도 별로 안 먹힐 거다. 왜냐면은 이게 한 번 본 드라마를 똑같이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드라마는 새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써먹은 NLL은 또 이미 법원에서 거짓이라고 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안 먹힐 거다. 그래서 송민순 씨가 들고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만 지금 이제 사법 처리를 당하게 생겨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크게 흔들 변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사드를 그냥 또 갑자기 오늘부터 그 배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의원님 거기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드보다도 이제 저는 송민순 씨 그 내용을 다 들여다봤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직접 얘기도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제가
약간 MB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해봐서 잘 알거든요. 제가 BBK로 감옥 갔다 와봤잖아요. 2007년도에. 그것에 비추어 보면 송민순 전 장관은 무상급식 오래 받을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forever.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저게 선거 때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는요. 무척 심각한 법률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거는 집행유예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정봉주 BBK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거를 만약에 집행유예로 내보내면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봉주가 또 순한 사람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죠.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잖아요. 근데 역시 송민순 씨를 위해서 우리 정봉주 의원이 감옥을 다녀오신 이 준비가. 예, 제가 현지 답사 갔다 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3당 합당, 신삼당 합당 하나 남았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파괴력이 없을 것 같고 홍준표는 절대로 합당을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흔들린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서로 그리고 안철수도 합당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유승민 후보가 포기하고 지지하거나 아니면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오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문재인은 국민의당 내에 또 진보적 정치인 예를 들면 천정배, 정동영 같은 사람도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신삼당 합당도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별로 큰 위기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문재인 캠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참여민주파를 이렇게 막 들끓게 하니 가슴을 끓게 하는 그런 참여민주파다운 창의적 정책이 좀 부족한 거. 이게 조금 아쉽거든요. 상당히 그 구자파 정책이랑 비슷해. 심상정 후보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자파 정책 비슷한데 그게 이제 우리 이 참여민주파에는요 꼭 이 민주당 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도 내지는 새누리당 찍는 사람들도 리버럴들 중에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 사실은 보수가 권위주의만 벗으면요. 사실은 이 참여민주파가 이렇게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뭔가 진보적이면서도 창의적이면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렇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임기 내내 그런 정책을 우리가 좀 끌고 가면 어떨까. 지금은 안 나왔지만 하는 게 이제 대학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저는 일자리도 그렇고 4차 혁명도 그렇고 교육을 바꾸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모든 우리 가게를 어렵게 하는 게 사실 다 교육비고 사교육비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양 후보 정책 중에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고 뭐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외고,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 정책인데 저는 이거 못 없앤다고 봐요. 왜냐면 학부모 기득권하고 싸워서 이긴 정부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은 좋으나 결국은 못할 거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주장하는 정책들이 예를 들면 밤 늦게랑 이제 주말에 학원을 폐쇄하는 법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걸 후보가 안 받냐고 막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게 비판해서 될 일은 아닌 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위헌적 요소가 있을 위헌 소송을 수 있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후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득권에 포위돼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쪽 사각서에서 주장하는 게 또 뭐냐면은 이제 그 학교 출신 학교 없애는 거 서류에 그거 없애도요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외고인지 자사고인지.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대안들이 좋기는 한데 근본적인 뿌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격가지를 치는 근본적인 교육을 흔들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통합 입시와 취업 제도를 서명운동을 시작할까 해요. 이번 대선 때부터 또는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이 서명운동 하자는 거를 올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좀 호응이 있으면은 아예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 서명 칸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해서 서명을 받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국민통합 입시와 취업제도라는 게 미국에서 하는 어포머티브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어포머티브 액션을 도입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별과 인종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적으로만 뽑으면 여성이나 소수 인종들은 덜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종의 수만큼 여성의 수만큼 쿼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쿼타란 말은 절대 안 써요. 예. 안 쓰고 그냥 차별철폐란 말만 쓰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인종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은 몇 있긴 있지만은 그들에 대한 입시 특혜는 또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일 큰 차별이 지역 차별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와 농촌의 차별이기 때문에 지역 할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그렇고 인종과 성별보다는 계층 할당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연구가 나와서 이제 대학들이 계층 할당을 한대요. 예. 그건 뭐냐면 부잣집 애들은 어차피 학원 많이 가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OECD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성적과 엄마 아버지의 부의 예. 비례 정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뽑는 거는 차별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그러니까 성적은 추후에 하고 먼저 지역별 할당. 그러니까 뭐 지역 균형 이래가지고 서울대에서 30% 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지역 할당을 하면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마 시골에 다 퍼지고 강남 학원 강남으로 초등학교만 되면 강남으로 다 이사 갑니다. 거기서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을 이렇게 죽이는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 할당을 하면 전역으로 퍼져서 자기 살고 싶은 데에 살면 되니까 집값이 강남이 마구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나 학원 때문에. 그래서 그게 케네디 대통령이 했으니까 굉장히 영감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는 비록 좀 손해가 될지 몰라도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지금 고1이다, 고2다. 그러면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 중3부터 해당이 되면 이미 기득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 제도로 하고 어떤 제도든 입시 제도는 새로 도입하면은 중3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운동을 한 1년 열심히 해서 내년쯤 국가교육위원회가 뜨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뜨면 이걸 제일 처음 어젠다로 해서 하면 저는 입시 문제, 이 사교육 문제 일거에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창의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교육에 쏟아붓는 돈을 세금으로 좀 더 내고 그리고 공립학교가 우리가 놀랍게도 대학의 사립이 80%고요, 학생이. 공립이 20%뿐이 안 돼요. 그렇죠. 미국이 자본주의의 천병이라 그러잖아요. 공립이 몇 %인지 아세요? 맞추는 분 선물 있습니다. 예. 예. 공립이 80%예요. 맞아요. 굉장히 놀랍죠. 정확한 수치는 안 맞는데 그래도 맞았다고 쳐줄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하고 완전 역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놔야 될 공약은 초중고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공립의 비중을 꾸준히 높여가야 된다. 최소한 미국 수준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금은 미국도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주립대는 사립보다 싸지만은 이 주립대 등록금은 수입에 따라서 냅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사는 사람은 반값이고 일단 그렇죠. 다른 주에서 외부에서는 오는 사람은 이제 비싸지만 예. 그것도 부모 수입에 따라서 장학금을 줘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국가장학금이 그거잖아요. 부모 소득 재산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립은 그렇게 하고 저는 사립이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갖출 때 예를 들면 민주성, 투명성, 그다음에 이
국민통합 입시 이걸 받아들일 때 저는 사립에게는 몇 개 안 돼요. 이걸 받아들일 그렇죠. 사립이 예. 과감하게 자율성을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놔두면요 다 망해요. 우리 교육은 공립이고 사립이고. 그래서 국가 재정은 공립을 늘리는데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간단히 드리고 좀 여러분들께서 호응이 있으시면 트윗이나 페북으로 좀 호응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 운동을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예. 요거 넘어가기 전에요. 그 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전에 셀프 지지율 하락을 시작한 게 단설 유치원 아니에요. 단설 유치원 그 유치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체 그 병설 유치원 수가 한 52%쯤 됩니다. 그다음 이제 사립 유치원이 48%, 한 9,000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나뉘는데, 국공립이라는데 국립은 3개예요. 대학교 부설이니까. 그 나머지 308개가 병설, 초등학교 병설. 그런데 유치원 수는 48%밖에 안 되는데 사립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사립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 75%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사립에다가 좀 맡겨놓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도 사립이 80% 그리고 학생이 학생 비율로. 예, 유치원도 사립 다니는 아이들이 75%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허리가 휘니까 아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공립의 비율 그다음에 그 비율을 높이고 공립을 지원하는 제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유치원도 똑같이 가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본질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은 정말 사립답게 좀 자율권을 주고 지금 이대 사태가 사실 오늘의 이 모든 사태가 이대에서부터 시작됐고 정유라 사태에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정유라가 터지기 전에 이제 미래라이프 프라임 미래라이프 이런 데서 터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예. 끊임없이 간섭을 받는 그 체제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완전히 돌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명문 사립대학을 정부가 돈 요만큼 주면서 끊임없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립대도 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공립 교육 서비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망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진보 후보 측에서는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도 제가 이 공약을 주고 했는데 못 받아들여요, 잘. 왜? 이게 공립만 갈 수가 없는 게 공립을 키우려면 사립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립은 어떻게 살아나요? 등록금 자율 책정 같은 걸 줘야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보 쪽에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지자들 두려워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이거를 뚫어줘야 사립도 살고 공립도 살고 점점점 공립을 늘려가면 사립 중에 망하는 데야 예를 들면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문을 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생들도 줄고. 그러면은 그분들 재산을 못 찾아가요.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 사립대 막는 거를 교육부에서 막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막 쏟아져 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그분들 어차피 재산을 못 찾아가는데 정부에서 사주고 이거를 다 국립대 분교로 만들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 결국 기득권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 희생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저는 교육만 바뀌면 정말 나머지는 다 풀린다고 봐요. 이런 건 어떠세요, 교수님?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이 다니는 학생들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그거를 국공립에 집중을 시킨 다음에 국공립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합니다. 그리고 사립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얘기했듯이 등록금 해라. 그리고 점차 그 중에서 문 닫는 데는 사립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환하면서 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나오기 전에 예. 교수니 기자니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값 등록금 하는 학교를 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쟤는 집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그 취급받는 게 싫어서 사실은 서울 시립대에서도 무상 등록금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부결시켰대요. 이게 저는 들은 얘기라서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립만 가려고 사립 경쟁만 박 터지고 공립은 또 헐헐할 수도 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은 미국처럼 예. 우리 인식에 바뀔 때까지는 우선은 미국처럼 등록금은 좀 싸지만 사립보다 당연히 공립이 싸잖아요. 예. 지금도 등록금은 좀 싸지만 그냥 부모의 재산이나 수입에 따라서 차등해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을 걸로. 많이 주는. 그러니까 장학금을 이제 학생 그 재산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제력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그래서 전액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줄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렇게 일단은 미국식으로 가다가 이제 우리 인식이 좀 바뀌고 나면 유럽식으로 거의 뭐 한 학기 학비가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그냥 대학을 다닐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대학을 안 가도 이제 독일에서 그런 농담이 있대잖아요. 이제 그 뭐죠? 목욕탕에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 플러머를 불렀어요. 그 플러머를 뭐라 그러지?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배관공을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배관공을 불러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면서 아, 나 변호사인데 나도 배관 수리하는 거나 배워야겠다. 그랬더니 배관공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도 옛날에 변호사였어. 그러니까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술학교와 이제 대학 가는 학교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우리 여기 전동열 교수님 독일파 앉아 계시는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기술자가 변호사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진로를 택해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 나라의, 저는 교육제도가 그 나라의 문화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반값 등록금 하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네. 시립대하고 강원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시립대 학생들 그 입학 성적이요. 네,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인터뷰 해봤거든요. 네, 시립대 엄청 자부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반값 등록금 하면 안 간다라고 하는 게 일부의 견해인지 아니면 전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립 교육을 비율을 높이자. 그 다음에 국민 통합 입시를 하자. 이런데 합의가 되면 그런 거는 다 스타디를 해서. 그렇죠. 예, 좋은 쪽으로 그런 거는 정하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 틀에 우리가 합의해서 요구를 해야 민주당으로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민주당으로서는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누는 거, 이 말을 먼저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끝냈어요 벌써? 진짜 왜냐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패널분들. 초청 패널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자, 이제 문재인 후보가 if 대통령이 되면 if가 뭐라 그러죠? 나 잠을 안 자갖고 지금 아니 왜냐면 이게 만약 대통령이 되면이란 말이 지금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if 대통령이 되면 언론들이 이제 또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조심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재밌는 게 몇몇 언론사 지금 세무조사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알아서 기는 건가? 하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국민들의 공감도 끌어내고 합의도 도출해낼 수 있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우리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저는 오히려 이 왕따의 정치학은 오히려 대선 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5년 동안 언론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빼고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전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근데 어쨌든 올 한 해는 힘드시면 흔드세요.
올 한 해는 어쨌든 저도 힘을 보태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대선 후에 저는 이제 왕따의 정치학 그 토크 콘서트를 더 많이 하고 전국을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위에 그 언론만 보고 자꾸 뭐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러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보 언론에 대해서는 왜냐면 보수 언론의 편파성은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에 대해서는 구좌파는 사실 우리가 참여민주파랑 다르다. 매우 다르다. 근데 우리가 늘 한 편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비판을 좀 하면 달라지길 바라고 막 기대를 자꾸 하는데 우선 쿨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좌파는 구좌파와 그 구보수를 거부하면서 탄생한 거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별로 공통점이 없다라고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요. 그러나 연대할 부분이 있으면 쿨하게 연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했다, 뭐 기대했는데 어째 배신당했다 이런 말도 저는 조금은 촌스러운 것 같고 심한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쿨하게 보다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비판하고 뭐 그렇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외에는 더 큰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제 그 진실 뉴스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정부를 더 믿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브리핑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정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이전에 독재 시대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다 진실이었고 투명했다는 걸.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if 라면 이게요. if 안 쓰면 또 다 된 것처럼 또 그런다 욕을 떠먹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돼봐야 되는 거지. 끝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저도 오늘 이제 표영업하고 다녔는데 정말 언론이 이럴 때는요 입소문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 지인들이 하는 얘기 믿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얻은 자료 같은 거를 핸드폰에 저장해서 다니다가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프도 보여주고 그 국가 경쟁력 순위도 보여주고 이러면은 막 욕하던 사람들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홍보맨으로서 5년을 뛰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왕따의 정치학으로 대선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왕따의 정치학을 들고 찾아오신 조기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대선 이제 한 보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도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겠는 분 대선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나침판 왕따의 정치학 사주세요. 웃겨요? 안 웃겼어.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